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관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 8월 14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얘기는 좀 뭐랄까요,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네. 뉴스 아니에요? 뉴스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살짝 시작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뉴스 얘기는 맨날 하니까 좀 지쳤어. 그쵸. 매일 하시잖아요, 뉴스 얘기. 기사만 봐도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또 잠깐 얘기하자면 좋아. 그래도 요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어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잠실 엄청 5단지 많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가가 1억 반등했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확실히 부동산에 관련돼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사실 저 오늘 조금 멀리 좀 나갔다 왔거든요. 경기도 쪽에 규제 대책에서 빠졌던 지역들, 네.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장난 아닙니다. 네. 나 좀 전에 동탄에서 부동산 분이랑 카톡했는데 거기는 네. 아주 별로라는데. 그래요? 재미없대는데. 왜 그럴까요? 대상 지역이라 그런가? 동탄이 규제 대상 지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아닌데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그런가? 아닌 데들은 핫하다. 네, 아닌 데들은 그렇다고요. 바쁘대요. 남양주하고 별내 쪽 이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곽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데 가보면은 분양은 줄을 지금 다 서가지고 핫하지. 분양은 다 핫하고. 줄을 서가지고 막 움직이는 건 아닌데, 투자사들,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저도 지난주에 좀 가서 얘기하다 왔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건 부동산 얘기구나. 근데 아무튼 네. 입주를 이제 할 단지들이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보통 소위 입주장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주를 앞두고 정해진 2개월, 3개월 입주하는 기간 동안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거래가 입주하는 시점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 대목을 노리고 이제 부동산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그 지역에 좀 오래 계셨던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할 게 없대. 이제 입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네. 일단은 실입주자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이런 데들은 청약 공공주택들 같은 경우는 실입자들이 대부분이고, 실입주자들이 엄청 많고, 네. 이제 일부가 이제 임대로 내놓기 하는데 그렇게 그 비중이 높지 않대요. 높지 그래요? 않대. 그리고 이제 그 공공택지 안에도 민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거의 절반 이상이 매매가 됐어.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가 1000세대면 보통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 1년 지나면 민영은 분양권 그렇죠. 전매가 됐잖아요. 네네. 1000세대면 네. 500개에서 한 550개 그 정도는 이미 거래가 됐어. 손바뀜이 돼서 물론 이제 거래가 됐던 게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는 지금 제가 갔던 데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갈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분양권이 내년 1월 1일이면 양도세 50%로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려면 지금도 양도세 구간이 40% 비과세는 아닌 상황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할 일이 여기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전 요새 사실 무서워서 전화 못 드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네, 분양권. 아니 조합원 입주권. 재건축은 이제 하시는 다들 분들. 묶이니까 거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씀들이 없으세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묶여 있는 네네. 카톡방 들어가 있는데요. 네. 카톡방에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이 계신 카톡방에 이제 네. 같이 참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대화 단절. 그러니까요. 좋은 얘기가 나오기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요새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히 염장 지르는 것 같아서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할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심각한 것 네. 같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 관련된 여기서 접고요.
네. 자, 우리 오늘 처음에 같이 한번 나눌 이야기는요.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네. 계속 또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이렇게 실수요자다라면 어느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집을 구입할 때 참고하는 게 좋을지 요런 거 같은 거 팁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항상 분위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 지금 일단 청약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투기과열지구 맞나? 아무튼 청약제도가 청약 가점제 100%로 85제곱미터 이하는 그렇죠. 청약 가점제 100%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일단 과거에는 네. 25%를 추첨제로 주던 물량까지도 가점으로 다 돌아가니까 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0점 커트라인이었던 단지도 앞으로는 커트라인이 뭐 40 몇 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가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니까 결국 이제 올 하반기도 어쨌거나 분양 물량 많이 있고 내년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청약을 좀 그러니까 청약을 생각해서 분양받을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 레벨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가점이 낮은 분들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매수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네. 잘 아는데 결국 실수요는 제일 실수요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가서 살면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필요한 목적에 따라 사는 거니까 이제 필요한 자금 규모나 이런 거에 맞춰서 맞는 사이즈 옷을 사 입는 거, 집을 사는 게 제일 맞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수요자로서 주택을 구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청약제도로 적극 한번 활용해 볼 것, 그렇죠? 근데 가점이 좀 되는 사람은, 네, 그래서 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고 내가 여기에 당첨될 수 있을지 아닐지도 보고 한번 넣어서 떨어져 봐야 대충 계속 떨어져. 뭐 한 번 떨어져 봐야가 아니라 네네. 내가 청약 받아서 받을 수 있는 집은 네. 어디에. 아마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10여 년 전 얘기예요.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에 이제 아는 분이 서울에 계속 이게 청약의 함정이라 그래서요. 계속 청약을 넣으면 오기가 생겨서 계속 넣거든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는 가서 판단해보고 좋으니까 넣어야지. 요거는 별로야 안 넣어. 이렇게 하다가 계속 안 되면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시기에 경쟁률 하면 이게 지역이 달라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과열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상한 데 가서 잘못 청약을 넣었다가 아까운 통장 날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들이 좋다 이런 관점으로 청약 통장을 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 좀 내가 가서 거주할 수 있으면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그리고 좀 기왕이면 괜찮은데 사람들의 기호나 이런 걸 봐가면서 청약해야죠. 근데 사실 옛날에 비해서 어떤 주거를 위한 수준 자체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뭐 더 좋게 만들겠다 하지만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보면 뭐 재개발한 재건축 사업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슬럼화됐던 데들이 개발로 돌아서서 지금 뭐 전혀 신천지 같이 만들어져 있는 곳들도 많죠. 공급되는 주택들이 이제 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뉴타운 내 공급 물량도 많이 있고 재건축 물량도 많고 도심지내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물량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 가져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방 다니면서 느꼈던 거하고 서울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방의 분들의 어떤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네, 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작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큰 부담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뭐 사실 만족도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생활에 대한 어떤 씀씀이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서울 사람들이 이제 따지고 보면
겉만 번지를 하지 이자 내느라고 은행 매겨 살리느라고 허리띠 둘러매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뭐가 느껴지는 거냐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30분 정도 거리를 출퇴근한다. 이러면 굉장히 긴 시간에 출퇴근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30분 출퇴근한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이번 네. 주 월요일 날 서울 그 관련된 네. 부동산 TV에서 네네. 2016년에 서울 통계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책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부동산 TV에서 얘기한 바 있는데 네. 그 얘기가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평균 몇 분 정도 통화 또는 이 직장 다니는데 편도 소요할까인데요. 몇 분이냐면 네. 평균 33분 정도 돼요. 아, 그래. 평균 33분. 그래서 그게 계속 줄고는 있어요. 줄고는 있는데 평균 33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딱 30분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새로 집을 알아볼 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그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좀 갖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출퇴근하는 시간이 일단 줄어들어야 내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가까운 곳 이런 쪽으로 먼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비싸잖아. 강남에 다 몰려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부동산에서 우량한 투자 지역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재개발 투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개발 쪽을 보는 게 다 네. 지어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인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과 더불어서 네.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네. 남들보다 먼저 가서 좀 네.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이제 일반인들은 재개발을 잘 모르니까 여기 네. 무슨 재개발 그지 같은 동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거기가 재개발되면 그 지역에 대한 가치 입지에 대한 가치는 확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재개발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를 고민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항상 봅니다. 네. 결국 지역 자체가 주요 업무지구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가 몰려있는 업무지구 주변 배후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새 아파트촌으로 바뀌면 그 지역은 임대가도 높게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가도 높게 나올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고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학군 거기에다 플러스로 학군이 있으면 그렇죠, 더 좋은 그렇죠. 거고 근데 그렇게 업무지구 배후에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교통 입지도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업무지구나 이런 게 산꼭대기 위에다 업무지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심 집중되는 뭐 지형 자체도 평탄한 지형이라든가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심 주로 이제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일단 소위 말하는 CBD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을 네네. 중심으로 한 이제 CBD가 있고 그다음 소위 YBD라고 하는 여의도 출퇴근 거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KBD라고 하는 이제 그 권이 크게 이제 세 개의 권역이고 그래서 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같은 경우 뭐 2030 서울시 계획 이런 내용들 과거 이게 지금은 이제 이게 과거엔 1020 뭐 이게 계속 바뀌는 거지만 이제 서울시의 도시계획들을 보면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그래서 뭐 세 개 그러니까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5개 지역 중심지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서울시는 계속 그런 걸 하고 싶었거든요. 업무지구를 서울시 안에 계속 확대해서 뭐 동북부권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이게 치우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고 남쪽에 있고 여의도 남서쪽에 있고 그걸 대체해 줄 만한 게 이제 북쪽으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지역에다가 업무지구를 넣어주고 싶어서 청량리 뭐 균형 발전 그렇죠, 촉진지구라든가 그렇죠. 이제 네. 계속 시도는 했는데 이제 북서쪽 같은 경우는 상암 수색이 이제 그래서 그렇죠.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까지도 생각해서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되게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저이용 저개발 중심지 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창동 역세권, 네네. 창동 상계 역세권 개발이랑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그런 지역이 뭐 업무지구로 만약에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배후 주거 지역 이런 데들도 추후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학군, 그다음에 직장, 뭐 그다음에 교통 여건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내가 실제
뭐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되거나 또는 어떤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두고 있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다 집을 구하는 게 좋으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주거의 지역이 제가 원하는 지역들은 가격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구할 수 없으니까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사회자가 안 돼. 이래서 제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차선으로 선택하는 게 네. 교통이 아주 좋은 곳. 교통이 아주 좋은 네, 그래서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이 뭐냐면 지하철을 도보 5분 이내에 탈 수 있느냐를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은 다 다르실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다니네. 이게 문제네요. 보너스지 뭐. 지하철은 거들 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제 이렇게 지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 지역에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시세를 알아보고 일단은 요새 이게 연배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데 젊은 분들은 인터넷 활용을 되게 잘 하시니까 예,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좀 알아보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건 형태에 따라서 조금 이 정보가 있는 채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물을 가장 많이 매물이 밀도 있게 올라오는 인터넷 사이트는 역시 네이버 부동산인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들을 그 매물 올라오는 것들만 계속 보더라도 이 지역은 매매가 얼마고 몇 평이 매매가 얼마고 전세가 얼마고 이런 시세는 제일 확인하기가 좋은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호가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의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는 채널이고요.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 랜드.네이버.com인가 그럴 거예요. 네. LA 저 네이버 홍보대사로. 이게 아니라 네이버 알겠습니다. 부동산 사이트가 과거에는 옛날에 네이버가 네. 뭐 스피드뱅크나 이런 외부의 CP 컨텐츠를 받아서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네이버가 이제 자기네가 그렇죠. 자체 서비스하면서 다 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그런 거 관련된 거 거기가 제일 그래도 예, 한 방에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내놓는 매물에 밀도 있는 매물들 시세 그 물건들의 가격을 파악할 때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들에서 뭐가 있냐면 거래 사례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를 나타내주는 실거래가 사이트들이 그렇죠. 있어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거기 가면 그때 신고가 되는 내역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네. 어느 아파트 몇 평이 언제 얼마에 거래됐다,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됐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되는데 이게 요새는 이제 확정일자들 임대차 같은 경우 전세나 월세 임대차 같은 게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이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기록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동네 전세가 이게 금액이 비싼 거 아니야 하면 실제로 실거래가 얼마 신고됐는지 전세가 네. 뭐 얼마 거래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이게 지금 호가가 많이 올랐구나. 기존에 그렇죠. 거래된 것보다. 내가 매매됐던 것보다 물건들이 가격이 빠졌구나. 그렇죠. 또는 올랐구나를 그렇죠. 실거래가만 보시더라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진짜 좋은 거 있어요. 뭐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웹 기반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API라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들을 하거든요. 그 데이터 API를 이용해서 앱들이 나와요. 스마트폰 앱도 나오고 이제 그걸 다시 서비스해주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사용해본 앱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게 뭐냐면 한국감정원 앱이 있어요. 네. 한국감정원에서 앱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 홍보하고 그랬는데 그거 보면 어느 아파트 단지 이름 딱 찍잖아요. 네. 무슨 동 찍으면 그 동에 있는 아파트들 쫙 나오고 네. 모스트 아파트 하면은 그 아파트에 무슨 타입의 아파트가 있는 그 물건이 있는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딱 누르면 거래 사례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서울시 정보원 이런 데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한 방에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단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거래 사례들을 머릿속에 담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은 이제 중개업소들의 연락을 해서 이제 실제 어떤 계약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지 실제 매물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 교육 결국 이제 정리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봤어요. 네. 일단은 시세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과거 시세, 네. 하나 미래 시세. 과거 시세는 우리가 실거래가로 부르고 미래 시세는 호가라고 부르죠. 과거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서울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죠. 거래 사례를 놓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한 달 더 빠른 게 그 지자체, 그 구청의 부동산 정보광장 뭐 이런 곳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사실 좀 더 시점이 빨라요. 시점은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모이면 한 달 뒤에 시청으로 만들어지고 시청으로 넘어간 것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가고 국토교통부가 결국은 감정원이거든요. 이제 감정원이 그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세를 먼저 확인을 하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네이버 부동산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시장 점유율이 물건 형태에 따라서 활성화된 많으니까. 채널이 다른데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아파트 말고도 서울하고 수도권 네이버 부동산이 맞는 것 같고 재개발이나 뭐 이렇게 특수 물건들 그렇죠. 상가나 뭐 이런 그런 건 사무실 없죠. 이런 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없어. 인터넷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거는. 그래서 2단계에서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결국은 발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방을 많이 쓰세요.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한방 쪽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정보 사이트지요. 그렇죠. 정확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어디 모임에 가서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허위 매물 많던데. 근데 많잖아요, 사실. 그건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들이 있고 그냥 안 올리는 데도 있고 사실 매물을 네이버에 매물을 잘 안 올리는 부동산 지역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허위 매물이 되게 문제다라는 인식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허위 매물이 사실 처음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이버 그래요? 부동산 자체에 보면은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허위 매물이 난무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이버가 그 새롭게 뭐 확인 매물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다 힘들게 된 케이스였잖아요. 요새 직다방도 마찬가지예요. 직방 같은 경우에도 직방 허위 매물 많은 거 허위 얘기 매물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직방에서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허위 매물 올리면 뭐 신고 포상제 뭐. 근데 요새는 뭐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네. 왜 신경 안 쓰냐 좀 그랬더니 힘든 것 같아. 직방이. 왜요? 좀 이거 얘기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직방 서비스는 이제 오피스텔 원룸 중심으로 컸잖아요. 요새 네. 직방이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려고 네. 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피스텔 어느 쪽으로 시작을 해서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방이 먼저 시작했죠. 네. 다방은 아직 지금 대장은 아니니까 서비스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직방에 허위 매물이 많다라는 걸 느낀 소비자들이 다방 쪽으로 유입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다방이 지속적으로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홍보대사 아니야? 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판단을 하실 때 허위 매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좀 해놓고 접근하라는 의미였고 시장에 관련돼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다방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좀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뒤에 벼룩시장인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벼룩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사무실
관련된 중개 앱을 하나 만들어서 런칭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직방 자체는 아파트에서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직방이 아파트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뭐 소송 당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서비스 뭐 갖고 네. 오는 과정에서. 네. 뭐 동의받지 않고 서비스를 뭐 매물 컨텐츠, 들고 가져왔다고. 매물들 네. 뭐 그런 그래서 얘기 아파트 봤어요. 서비스 밀리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사무실이 시작도 못했죠. 그럼 시장이 굉장히 혼탁한 상황인데 한방은 아예 얘기가 틀리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왜 직다방 간에 계속 이렇게 혼탁한 시장이 만들어지면 한방이 좀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근데 있다고 그거는 보여져요. 소비자의 측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비자들이 한방을 많이 봐야 되는데 차츰 보겠죠. 뭐 처음부터 직방을 많이 본 건 아니니까. 이거 왜 이렇게 느꼈냐면 왜 그렇게 느꼈냐면 한방의 구조상 우리가 보통 직다방은 광고를 해서 문의를 끌어들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한방은 공동중개, 중개사들의 공동중개를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을 외부에 노출을 해서 손님들로 하여금 문의도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다방은 문의만 받게 이게 원칙이고 한방은 공동중개를 하는 건데 문의를 더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한방은 허위 매물을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부동산에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공동중개하자고. 근데 없어 매물이 허위 매물이야. 이러면 출발이 다른 거죠. 그렇죠. 스타트 라인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접수된 정보에 의하면 한방에 접수된 매물은 거의 다 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거래가 됐거나 또는 가격 조건이 바뀌었거나 이렇게 확인 안 되는 것들 이외에는 진성 매물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늘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의외로 한방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정보였어요. 네,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확인해 볼 때 참고하셔야 될 만한 사이트들 좀 안내해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시세 확인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발품. 저는 되게 발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네. 현장 안에서 그럼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야 될까요? 뭐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업소 엄청나게 많은데 다 다니실 건 아니고 바쁘실 테니까. 기준이요? 네. 이거 조금 어렵다.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소비자였던 시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업자로서 일을 네. 한 경험이 있는 그런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다닌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떤 네. 부동산을 가야 되느냐. 네. 어떤 부동산을 가야 되죠?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세요? 뭐 인맥?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 잘하는 부동산. 일자라는 부동산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설명하지? 알아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로 설명해 줘야 호응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부동산 가야 돼요? 반대로? 잘 모르겠어. 어렵다. 물건에 따라서 달라 이것도. 아파트. 아니에요. 네. 이게 옛날에 네. 투자자들, 그러니까 꾼들 있잖아요. 꾼들 사이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을 할 때 내가 매물을 살려고 할 때는 오래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 훑어라. 시간이 될 때까지.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동산부터 다 훑어라.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건 맞다. 네. 왜냐하면 물건을 살려는 입장에서는 오래된 부동산이 숨겨놓은 물건들, 다른 부동산이랑 공동중개하기 싫은 숨겨놓은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어리숙한 부동산에다가 네. 조금 비싸게 내놔도 부동산 네. 중개업소가 판단을 잘 못하면 이 물건이 자기가 양타 치면 매수자도 구하고 물건도 구하면 좀 비싸게 팔 수도 쉽게 정리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네요. 네, 말되는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발품을 팔 때는 그런 형태로 찾아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을 배웠어요?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들 뭐 가려서 가시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선별해서 가시는 상황이라 많은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 정보를 갖고 찾아가는 것도 요새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 네네. 뭐 마케팅 쪽 강의도 하시고 하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지역마다 이렇게 그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통해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려주는 업체를 네. 그런 중개업소를 신뢰해서 그런 네. 쪽을 컨택하시는 분들이 수요층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동산들이 확실히 이렇게 오는 손님은 잘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 신뢰감 있게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부동산이 시세도 빠삭하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어디에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전화가 오면 이런 손님이 있으니까 물건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얼마짜리 물건이 있고 물건 정보가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좋은 물건을 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거 결정적인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일 열심히 잘하는 부동산들은 통상 공동중개를 잘 안 한다는 거. 아 그래요? 네. 그건 업체마다 다른. 아 그래요? 조심하시래요. 네네. 이제 공동중개를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동중개 잘못하면 피곤하니까. 근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나 이런 게 잘 열려 있어서 지역마다 조금 그게 다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죠. 보면 그럴 수도 뭐 있죠. 예, 어떤 구는 가면 네. 지역 폐쇄망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 매물망 같은 경우가 되게 타이트하게 잘 돼 있어서 매물 공동중개가 잘 되는 지역도 있고요. 이제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실제 부동산 업소들을 이제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방문하고 실제 어떻게 중개업을 하는지도 보고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 있는 매물은 오래된 부동산들이 갖고 있는 매물 같이 자신 있는 매물들은 뭐 굳이 시장에 공동중개하려고 풀어놓지 않아도 안 풀죠. 네. 그래도 어차피 내가 거래하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건 손님이 네. 찾아올 거다 생각해서.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전세 매물 같은 경우 요새 많이 있죠. 그러다 결국은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렇게 그런데 몇 군데 얘기만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좀 현장에 몇 군데 그러니까 많이 발품을 팔면 팔수록 이제 아무래도 또 역효과도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부동산 여기저기 쓰시면 이런 거 살 테니까 알아봐 주세요. 10군데 부동산 전화하면 네. 10개의 부동산이 손님 있는데요 하면 사실 사람은 그렇죠. 한 명인데 10명이 매수인이 있는 것처럼 해서 아이쿠 지금 팔 때 손님 아니구나 많구나. 물건 쑥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가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 거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부분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분위기 파악을 하거나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많이 방문한다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가서 사겠으니까 물건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동산이 가장 믿을 만한 부동산이고 그런 데를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걸 찾아가는 네,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 결국은 과거 시세, 미래 시세 그리고 부동산에 방문해서 현재 거래될 수 있는 직접적인 매물에 대한 시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확인을 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요새 그래도 그 월세 나오는 상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가요? 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 아닌가요? 꼬마 빌딩? 그런가요? 꼬마 빌딩이 월세 나오는 상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싫으시면 말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상가 투자 요령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사실 상가 얘기도 하면 네. 되게 길어요. 많아요. 그렇죠. 내용들 많아서 그거 하면 1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에까지 하면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미처 시간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 방송 보시는 분들 지루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또 귀한 팁 같은 거 또 하나 또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는 센스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책 하나 소개하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오늘은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상식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게 굉장히 금액도 크고 리스크도 여러 곳에 존재를 하고 또 까다롭게 이것저것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기에 있어서 괜찮게 만들어진 책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동산 배우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오면 처음에 꼭 선물로 사주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로 사줘요. 사실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어요. 뭐 닥터 아파트에서 만든 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신 버전의 내용이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내용. 업데이트가 되는. 네, 쇠가 바뀔 때마다 스테디셀러네. 네, 쇠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는. 네, 그래. 다음 주에는 강 소장님이 책 하나. 요새 제가 네. 공부하는 책을 봐서 네. 이런 좀 소개해드릴 제가 보는 책은 다 옛날에 본 책이에요. 이거 제가 보는 책이 아니고 옛날에 본 책이죠. 옛날에 본 책.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상식도 좀 키워가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시장 정보도 보시면서 특히 우리 별별수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